예, 안녕하십니까. IBM의 보안 기술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2막 IBM Security Engineering Framework, IBM SDLC죠. 이 방법론과 그다음에 최신 테스트 방법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아젠다는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IBM Securing Engineering Framework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안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BM 이제 보안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IBM이 이제 보안 비즈니스를 한다, 아니면 IBM이 보안 솔루션을 이제 판다, 아니면 IBM의 보안 기술을 얘기할 때 IBM 뭐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프레임 이런 서버 기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IBM은 굉장히 뭐 비즈니스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최고의 그런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 회사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반증으로서 이제 2010년도 약간 지나긴 했지만 2010년도에 이제 IBM은 베스트 시큐리티 컴퍼니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베스트 시큐리티 컴퍼니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올해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은 회사 발표한 이제 세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IBM이 4위죠. 4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안 매출 네 번째로 큰 회사가 IB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 2, 3위의 회사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면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안티바이러스, 소위 말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반면에 IBM은 이제 B2B,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안 회사 중에서는 넘버원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는 굉장히 IBM은 굉장히 많은 보안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9군데의 보안 연구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포스 연구소, 그 다음에 추리 보안기술 연구소, 굉장히 많은 보안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안 협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이제 IBM이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제 보안 기술,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래서 IBM 보안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리다 라고 그러면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SDLC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안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소프트웨어 대신 Secure라는 용어를 써서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는 용어를 보안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SDLC인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안 쪽에서는 똑같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보안 쪽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이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여기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시큐어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그런 노력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자도 필요하고 테스터도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비즈니스 분석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안적으로 같은 공통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야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시큐어하게 이제 개발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SDLC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프로세스 정립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SDLC도 보면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근거사항이 있습니다. 근거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1강에서 봤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면은 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개인 정보를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그죠? 홈페이지 상이나 아니면 외부에 대외 공개된 그런 그 사이트에 이제 할 경우에는 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큐하게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의거해서 홈페이지든 공개형 웹서버 관리할 때 공개형 웹서버는 6개월마다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 이거 자체가 SDLC는 아니지만은 SDLC 프로세스를 도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렇고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도 봐서 그렇고 우리가 보안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1강을 보셨으면 굉장히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 약 2004년도부터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 보안 분석가들이 해왔던 그 얘기들, 보안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들이 아직도 똑같이 보안 취약점으로 있는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안 쪽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근본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현실을 이제 좀 돌아보면요. 우선은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그 보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도 이제 많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자체도 굉장히 성과 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납기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납기 준수가 좀이라도 늦어지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납기 준수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는 이 품질 관리라는 게 상당히 많이 부재가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자분들도 이 보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수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하시게 되겠고요. 또 보안 담당자들도 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는 단순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이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합니다. 근데 체크리스트의 맹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그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취약점 관리가 상당히 불충분하죠. 불충분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훈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QA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누구 담당 책임이냐 하면은 뭐 보안 담당자 책임이다. 이렇게 일임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모든 참여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테스터,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관리자,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관리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라든가 하여튼 모든 그런 관계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좀 더 그 안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자체, 그죠? 보안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는 표준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표준화한 것들을 많이 개발자들이 활용을 하면은 보안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표준화 자체도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거죠. 불충분하고 또 표준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발 그룹은 개발 그룹대로 따로 놀고 이 보안 그룹은 보안 그룹대로 따로 운영이 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도 품질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개발자들 스스로도 어떤 그 스스로 개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지 보안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패턴을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도입해야 될 당위성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입했을 때 어려운 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잘 정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될 상황이 이제 되겠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부분에 보면은 그럼 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이 개발단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가 솔루션이 있습니다. 보면 웹 방화벽,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제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는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주로 이제 패턴 위주입니다. 패턴 위주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공격 기법, 새로운 공격 기법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안 정책의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보안 정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것들은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허용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정책을 세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허용되는 이 바운더리에서 전부 다 이제 보안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웹 방화벽이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이 방화벽, 웹 방화벽이라는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도 100% 이게 웹 보안의 리스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웹 방화벽은 그냥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툴이라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리스크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보안 통제 수단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웹 보안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웹 시큐리티라고 써 있습니다. 웹 시큐리티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 보안 담당자가 이제 요 문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죠. 요 문에서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계속 체크를 해서 만약에 해커다라고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문제는 문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해커는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제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하는 시사점으로 이제 웹 방화벽하고 실제 웹 방화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회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그 SDLC, 여기서 말하는 SDLC는 이제 그 시큐어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보면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하고, 디플로이 하고, 유지하고, 이런 이제 순환 사이클을 이제 지속적으로 쭉 돌게 되겠죠. 쭉 돌게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시큐어하게 한다고 하면, 시큐어한 관점을 메인테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그 다음에 디플로이 관점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아니면 디자인 수준에서 시큐어한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디파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앞 단계에서 보안적인 관점,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적용했을 때가 실제 이 뒤에 단, 메인테인 단계나 디플로이 단계까지 와서 보안적인 관점이나 보안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좀 더 그 보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아래 수준보다는 좀 더 윗 수준에서 보안을 고민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그 보안적인 관점에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이 보안적인 관점, 보안적 요구사항, 보안적인 점검을 할수록 이 취약점이나 버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버그를 픽스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IBM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IBM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IBM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갖고 있는데 IBM도 그래서
SDLC가 있습니다.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을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이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에는 크게 5가지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은 전 강의 시간에 IBM Security Framework 상의 그 세 번째 그 통제 도메인이죠. Application and Process 통제 도메인의 서브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서브 프레임워크이고요. 서브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면은 5가지 통제 도메인 첫 번째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 그다음에 보안 코딩과 구현, 그다음에 보안 테스트와 취약점 평가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IBM의 보안 개발 교육 코스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보안 개발 교육을 받고 보안 인식 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훈련 활동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 활동을 받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보안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떠한 보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어떻게 그걸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이 비즈니스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냅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요구사항 관리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이 코딩에 직접적으로 보안 코딩과 구현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서 봤던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이 실제 보안 코딩과 구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구현됐는지를 마지막 보안 테스트와 취약점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크게 5가지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들에 보면은 우선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업 개발자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보안 개발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제 진행합니다.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해서 차별화된 훈련과 교육을 행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각각의 역할이나 이런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보안 교육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차별화된 훈련과 교육을 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개발자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시큐어 코딩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이나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 관리자, 품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보안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반영하고 확인할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모든 참여자들이 어쨌든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나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단계에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은 이제 IBM의 시큐어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또 IBM의 SDLC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계획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정 계획 내에 보안 관련된 일정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에 보안이 뭐 그냥 그 책임 없이 그냥 어떤 담당 사람이 그냥 임의의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일정 계획 내에 정확하게 보안에 관련된 태스크를 정의하고 태스크에 따른 이런 오너십을 정의하고 정확한 듀 데이트 일정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 하에 보안 관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관리 하에 정확하게 녹여서 이제 수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계획 내에서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제 수립을 하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에 반드시 이 보안에 대한 책임 정의, 보안에 관련돼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것들이 보안 파트에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회의 내 어떤 보안 내용, 보안 요구사항 관리 이런 것들 할 것이며 보안 관리에 대한 산출물,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 계획에도 들어가고 향후의 프로젝트 관리 내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이지 않다 한다 그러면 뭐 2단계에서 명확하게 보안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보안 프로세스 정의 내에서 보면 보안 요구사항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재정의할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거의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산출물, 그다음에 테스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IBM의 그런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의 장에서는 우선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나 이제 여러 사람들을 현업들을 통해서 주요 비즈니스 위험을 이제 식별을 하고요. 이 식별된 그 위험들을 가지고 보안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식별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과 환경 내에서 이제 이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거며 그 컴포넌트의 보안 기능이 어떤 거고 실제 이 컴포넌트가 서드 파티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 보안 요구 사항들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미트하는지를 이제 하는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모델링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는데요. 위험 모델링은 뭐냐면은 위협 시나리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를 하나하나 유스 케이스별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위험 모델링인데 위험 모델링을 이제 수행을 한다든가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 식별을 정의하고 환경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안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KPI를 이제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입해야 될 보안 표준이 있다면 보안 표준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이제 보안적으로 시큐하게 모든 개발자들이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안 개발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통제 도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들의 정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보안 코딩과 구현 단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전한 보안 코딩. 안전한 보안 코딩의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인풋 값,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아웃풋. 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딜리버리 할 것인지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큐어하게 코딩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법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된 이제 보안 인프라 같은 것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LDAP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API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한다 그러면 이제 이 보안 표준화, 보안 개발 표준화라는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 표준화가 달성이 되면 개발자들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 인프라와 보안 API 활용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보면 보안 코딩과 구현을 할 때 이런 보안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요. 보안 API를 활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패스워드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개발 없이 이런 보안 API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을 다 하게 되면
뭐 구현 중간중간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말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잘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이제 관리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안은 품질 관리의 이제 일부분으로 이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테스트 기법, 테스트 방법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구사항 이제 수립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설계 단계,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수작업 조사나 이제 검토, 이런 부분에 이제 액티비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위험 모델링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계나 분석 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스 코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스 코드 검토 통해서 뭐 정적 분석이라든가 화이트박스 테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단계에는 이제 무해킹이라든가 뭐 동적 블랙박스 테스팅, 그래서 배포 이후 배포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안 테스트와 그다음에 보안 테스트 방법론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SDLC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개시 시점에 이제 보안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및 이제 아키텍처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코딩 및 뭐 테스트, 뭐 문서화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배포, 뭐 유지 보수 운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 개시 단계부터 보안에 관련된 기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및 아키텍처 단계에 있어서도 아키텍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보통 여기에는 보통 리뷰, 검토에 대한 단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키텍처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쪽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보안 쪽으로 분석하는 거고, 코딩 단계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내재화된 그런 보안 인프라나 API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동적 분석을 이제 같이 가미를 하면 통해서 이제 이 보안에 대한 이제 코드가 보안적으로 잘 개발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QA 레벨이죠. QA 레벨에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이런 것들을 또 가미를 다시 한번 해서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나 운영이나 배포 단계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테스트 방법 기법 중에 글래스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 운영 중에 런타임 레벨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기본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SDLC의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제 정적 분석, 그다음에 동적 분석, 그다음에 이 둘을 합친 이제 그런 복합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글래스박스 테스트,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은 뭐 일부 이제 자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딩 단계, 그다음에 빌드 단계, 그다음에 QA 단계,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프로덕션,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고요.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코드상의 취약점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주로 개발자들이 여기 활동에 참여를 이제 많이 합니다.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빌드 단계에 있어서는 빌드 프로세스의 이제 보안 및 규제 준수를 이제 통합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 담당자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QA가 이제 보안 QA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이 테스터가 보안적인 관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다시 한번 체크를 이제 한번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하세요. 왜냐면은 한번 개발해서 배포하면은 취약점 관리를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웹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이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취약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웹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나 어떤 규제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담당자마다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테스트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주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씁니다.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쓰고,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정적 분석이나 이제 뭐 아니면 화이트박스 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고요. 이후에 이제 빌드 이후에는 이제 뭐 소스 코드 분석이나 정적 분석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나 이제 동적 분석을 더 많이 활용하십니다. 근데 이 둘을 이제 적절하게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경우는 IBM 내셔널 앱스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내셔널 앱스캔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동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점검 도구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취약점을 보다 쉽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TTP 요청을 토대로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서 악의적인 패턴의 리퀘스트를 보내서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지속되어 있고요. IBM 내셔널 앱스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블랙박스 테스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폰스로 오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정적 분석 수행을 통해서 이 사용자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뭔가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시큐리티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듈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웹 해킹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 점검 툴도 이 취약점에 대한 그 패턴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IBM은 새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 룰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 룰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근거는 아까 보셨던 IBM의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발견된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이 룰로 이제 환원이 돼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분석한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지원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웹 보안 스캐너, 이게 이제 앱 스캔이 되겠죠. 앱 스캔이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어떤 악의적인 그런 패턴이 담긴 리퀘스트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은 여기에 대한 응답, 취약한 응답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보가 공유된다든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디렉토리가 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우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뭐 허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응답에서 이제 그 결과값도 나오겠죠. 나오는 결과값들을 이제 이 스캐너에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공함을 통해서 이 개발자들이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적 분석인데요. IBM 정적 분석 솔루션은 IBM 내셔널 앱스캔 소스 에디션입니다. 똑같은 앱스캔이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BM의 앞서 보였던 동적 분석은 IBM 내셔널 앱스캔, 스탠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앱스캔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명칭을 하면 보통 그 동적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정적 분석 같은 경우는 앱스캔의 소스 에디션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주시면 이제 정적 분석 툴로 이제 소개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소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정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분석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분석 수행하는 것들이 보면 C나 C++, 자바, JSP, .NET, ASP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소스들을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분석의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IDE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 툴인 이클립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NET, 그 다음에 레지오널 어플리케이션 데벨로퍼 등과 통합이 돼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툴 상에서 소스코드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우선순위화를 통해서 좀 더 위험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먼저 그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스캔 결과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험 요소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도 보다시피 이제 이 위험 순위별로 이 중요 그런 취약점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어떤 타입의 취약점들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테스팅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결과를 서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QA나 보안 감사자나 뭐 여러 테스터 분들이 이제 쭉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정적 분석은 보통 이 개발자들, 데벨로퍼들이 이제 수행을 하셔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문제되는 소스가 실제 외부에서 공격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약점이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공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 연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외부에서 공격 가능한 조금 더 크리티컬한 그런 취약점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분석. 그래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함께 연관시켜서 하는 분석을 이제 복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래스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박스 테스트는 최근에 근래에 나온 그런 테스트 기법이고요. 테스트 기법은 사실 특별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이 글래스박스 테스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내에 글래스박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어서 실제 항상 상시 취약점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고 그거를 런타임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이 응답을 받아서 그러니까 종래의 이제 테스트 정적 분석이든 동적 분석이든 뭐 주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스케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빌드할 때마다 한 번 코드 개발 한번 끝날 때마다 한 번 이게 스케줄 베이스로 이제 보통 이 정적 분석이든 동적 분석이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글래스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케줄 베이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올라와 있는 그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팅하고 검출하는 그런 이 컨티뉴어스한 그런 감사에 대한 기법이 글래스박스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IBM 레지오널 앱스캔에서는 글래스박스 엔진하고 글래스박스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 요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글래스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는 개발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라오는 그 코드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그 문제점들이 사용자한테 노출되기 이전에 좀 더 빠르게 검출을 해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테스트 방법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래스박스 테스트는 이제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막 IBM 시큐어링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IBM 시큐어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막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